편지 하나를 찾았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반세기 동안 봉인된 이름 미정에게. 그날 그는 노래 하숙생으로 마음을 숨겼고 오늘 마침내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열어볼까요? 50년 늦은 러브레터를. 2024년 봄 은퇴 후 처음으로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반세기 전 내가 청춘을 묻어둔 그 골목. 기억 속의 좁은 길은 넓어져 있었고 연탄재가 쌓이던 모퉁이엔 커피 자판기가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변했다. 하지만 내 발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밤 이 길을 헤매며 돌아왔던가. 하숙집이 있던 자리. 간판이 바뀌어 있었다. 추억다방이라는 낡은 글씨.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밀었다. 종이 울렸다. 딸랑. 그 소리가 1974년의 어느 저녁으로 나를 데려갔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를 비추고 있었다. 나무 테이블, 오래된 라디오,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누군가 이곳의 시간을 고의로 멈춰둔 것 같았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40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그의 눈매, 그 미소,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설 수가 없었다. 저기, 이 건물이 예전엔 하숙집이었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외할머니가 운영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손님께서는 오래전에 여기 하숙생이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천천히 카운터 밖으로 나왔다. 그러시군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곤 했어요. 이곳엔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어머니, 그 단어에 내 심장이 뛰었다. 어머니라고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은호라고 합니다. 이 집 주인의 손자이자 미정의 아들입니다. 미정.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50년 전 그 봄날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미정 씨는 지금 말을 잇지 못하는 나를 보며 은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기울었다. 나는 의자를 붙잡고 앉아야 했다. 은호가 물을 건넸지만 나는 받을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평생 이 집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외할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이곳을 지키셨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은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다. 그때 벽 한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흑백 사진. 1970년대 어느 봄날 하숙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곳엔 21살의 미정이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수줍게 웃고 있는 그녀.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끝내 잡지 못했던 그 미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유리 너머로 그녀가 나를 보고 있었다.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눈빛으로. 손님 괜찮으세요? 은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 입술이 움직였다.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 말. 은호는 무언가를 알아챈 듯 조용히 내 옆에 섰다.
혹시 어머니를 아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974년 그날처럼, 그녀가 울며 뛰쳐나갔던 그날처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갔다. 1974년 3월 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역에 내렸다. 20살, 대학 합격증을 품에 안고 시골을 떠나온 청년.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고 사람들은 빨랐다. 나는 그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손에 쥔 종이 쪽지, 신촌 하숙집, 월 10,000원, 2끼 제공. 고향 선배가 건네준 주소였다. 나는 그 종이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좁은 골목을 헤맸다. 연탄 냄새, 된장찌개 끓는 냄새,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서울은 시끄러웠지만 나는 그 소음 속에서 묘한 설렘을 느꼈다. 하숙집은 2층 목조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삐걱거리는 계단.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합격증 가져왔나? 네,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는 내 합격증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2층 203호. 방은 좁다. 밥은 아침 7시, 저녁 6시. 늦으면 굶는다. 빨래는 일요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삐걱대는 계단을 올랐다. 복도는 어두웠고 어디선가 타자기 치는 소리가 들렸다. 203호. 문을 열자 4평 남짓한 방이 나타났다. 작은 책상, 이불장, 창문 하나. 전부였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대학로 쪽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여기서 내 청춘이 시작되는구나. 저녁 6시, 1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좁은 방에 밥상이 4개 놓여 있었다. 이미 3명의 하숙생이 앉아 있었다.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나는 조심스레 구석 자리에 앉았다. 신입생이군. 어느 과? 안경 쓴 선배가 물었다. 국문학과입니다. 국문. 배고픈 과 선택했네. 나는 경영학과 3학년, 철수야. 철수라는 선배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악수를 받았다. 그의 손은 힘이 세었다. 밥이 나왔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그녀가 들어왔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내 숨이 멈췄다. 하얀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를 입은 여자. 단발머리, 맑은 눈. 그녀는 쟁반에 밥그릇을 담아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목소리도 작았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가 내 귓속에서 울렸다. 미정아, 이쪽 신입생 처음이니까 김치 더 줘. 철수가 말했다. 미정이라는 이름.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김치를 더 담아왔다. 내 앞에 접시를 놓으며 우리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1초, 아니
그보다 짧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사라졌다. 저녁 내내 나는 밥맛을 느낄 수 없었다. 자꾸 부엌 쪽을 훔쳐봤다. 그녀가 설거지하는 뒷모습,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선명했다.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펜을 들었다가 놓았다. 공부가 되지 않았다. 머릿속엔 온통 그녀의 얼굴뿐이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혹시 그녀의 발소리는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처음으로 시를 썼다. 봄이 왔다. 좁은 방에도 낡은 계단에도 당신의 목소리로. 라디오에서 이미자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어둠을 헤치고 날 찾아온 사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1층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 속에 그녀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이 하숙집에서 보낼 시간이 단순한 대학생활 이상의 무엇이 될 거라는 것을. 하숙집에서의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그녀를 기다렸다. 아침 7시, 저녁 6시. 식사 시간이 내 하루의 전부였다. 강의실에서도 도서관에서도 나는 시계만 바라봤다. 그녀를 다시 볼 시간을 기다리며. 미정은 말이 없었다. 밥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고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그 짧은 순간들을 붙잡으려 애썼다. 그녀의 손이 국그릇을 놓을 때의 각도, 머리카락이 귀에 걸릴 때의 모습,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나는 하얀 목덜미.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나는 쓰기 시작했다. 시를.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그녀를 향한 문장들을 만들었다. 서툴렀다. 유치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당신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면 내 하루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웃을 때 이 낡은 하숙집에도 봄이 옵니다. 말을 걸고 싶지만 용기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멀리서 당신을 쓸 뿐입니다. 편지는 하루가 다르게 쌓여갔다. 나는 그것들을 봉투에 담았다. 하지만 전할 용기가 없었다. 일주일째, 2주일째. 봉투는 책상 서랍 속에서 늘어만 갔다. 어느 날 저녁, 철수 선배가 내 방에 들어왔다. 야, 정우. 뭐 쓰냐? 깜짝 놀라 서랍을 닫으려 했지만 늦었다. 철수는 이미 내 책상 위의 노트를 보고 있었다. 오, 시인이네. 국문가답게. 누구한테 쓰는 건데? 아닙니다. 그냥 습작이에요. 얼굴이 뜨거워졌다. 철수는 노트를 더 넘기며 킥킥거렸다. 습작 치고는 감정이 진하던데? 혹시 미정이? 아닙니다. 너무 빨리 부인해버렸다. 철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괜찮아. 다들 한 번씩은 반하지. 근데 미정이는 힘들어. 집안일 때문에 바쁘고 사람들이랑도 안 어울려. 그냥 보기만 해. 철수는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다. 나는 그제야 숨을 쉬었다. 하지만 불안했다.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편지를 전하기로, 용기를 내기로. 가장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골라 깨끗한 편지지에 옮겨 썼다. 봉투에 넣고 미정 씨에게라고 적었다. 저녁 식사 후 그녀가 설거지를 할 때
슬쩍 부엌 문 앞에 놓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가 편지를 읽었을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내일 아침 나를 볼까? 아니면 피할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휘저었다. 아침이 왔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으로 내려갔다. 미정이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내 앞에 국그릇을 놓았다. 눈이 마주쳤다. 저기 미정 씨, 네. 그녀가 처음으로 내 말에 대답했다. 나는 입이 말랐다. 어제 혹시 밥 드세요. 식어요.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실망했다. 아니, 안도했다. 거절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계속 편지를 썼다. 일주일에 2~3번씩 같은 곳에 놓았다. 부엌 문 앞, 그녀만 볼 수 있는 곳. 편지는 매번 사라졌다. 그녀가 가져간 거라고 믿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미정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그저 그녀가 내 글을 읽는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철수가 학교 문예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숙집에서 작은 축하 자리가 열렸다. 철수는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줬다. 시부문 금상. 교수님이 엄청 칭찬하셨어. 다들 박수를 쳤다. 나도 억지로 손을 마주쳤다. 그때 할머니가 철수에게 물었다. 무슨 시 썼길래? 봄날의 연모라는 시예요. 그냥 시간이 날 때 써본 거예요. 철수가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나는 숨이 멎었다. 당신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면 내 하루가 시작됩니다. 내 시였다. 내가 쓴 미정을 향한 그 문장들이 철수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철수가 웃으며 물었다. 왜? 정우야? 감동받았어? 그거 제가 쓴 시예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다. 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 제가 쓴 겁니다. 제 노트에 있던 야, 정우. 농담이 심하네. 내가 언제 그런 시를 썼는데. 정말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나는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서랍을 열었다. 하지만 노트가 없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편지 초고들도 전부 사라져 있었다. 다시 내려왔을 때 모두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미정도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실망이 어려 있었다. 야, 넌 뭐 그런 거짓말을 하냐? 농담도 적당히 해라. 철수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쓴 편지들은 미정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철수가 가져갔다. 내 이름을 지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미정은 그 시를 읽었지만 그게 철수의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1층 부엌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내 시를 읽었지만 나를 몰랐다. 나는 며칠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식당에 내려가도 철수와 눈을 마주치면 속이 뒤틀렸다. 그는 태연했다. 아니, 오히려 더 당당했다. 상을 받은 후로
하숙집에서 그의 위치는 달라졌다. 할머니도 그를 대견해했고 다른 하숙생들도 존중했다. 그리고 미정도. 그녀는 이제 철수에게 말을 걸었다. 축하드려요. 대단하세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내게는 한 번도 건네지 않았던 말들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다.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초고가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다. 휴지통을, 책상 구석을, 이불 밑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철수는 완벽하게 치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설사 증거가 없더라도. 어느 저녁 식사 후 철수가 담배를 피우러 마당으로 나갔다. 나는 뒤따라갔다. 형, 철수가 돌아봤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왜? 제 시 돌려주세요. 무슨 소리야? 형이 가져간 거 알아요. 제 노트, 제 편지들, 전부 형이. 철수가 비웃었다. 아직도 그 소리 하냐? 정우야, 병원 가봐. 정신과. 왜 그러세요? 왜 제 걸 가져가셨어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철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야! 내가 언제 내 걸 가져갔어? 증거 있어? 없어요. 형이 다 없앴으니까.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을 도둑 만들어? 이게 대학생이 할 짓이야? 철수가 담배를 땅에 던지고 짓밟았다. 그리고 내 어깨를 밀쳤다. 시기 질투 그만 좀 해. 내가 상 받은 게 그렇게 배 아파? 형이 쓴 게 아니잖아요. 닥쳐. 철수가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마당에 불이 켜졌다. 미정이 나왔다. 할머니도 따라 나왔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물었다. 철수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할머니, 정우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제가 자기 시를 훔쳤대요. 정우야. 너 왜 그래? 할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실망한 눈빛이었다. 아닙니다. 정말로 철수, 형이. 증거는? 증거는 없지만. 증거도 없이 남을 의심해? 이 집에서 도둑질이라니. 말 조심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미정을 봤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믿음이 없었다. 미정 씨. 저 정말. 그만하세요. 그녀가 처음으로 내게 긴 문장을 건넸다.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던 말이 아니었다. 철수 선배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배님 시를 읽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내 진심이었는데, 내가 그녀를 보며 쓴 문장들이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그걸 철수의 마음이라고 믿고 있었다. 정우 씨가 질투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 안 좋아요. 그녀의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교수님을 찾아갔다. 문예대회 심사를 맡았던 분이었다. 교수님. 그 시 말입니다. 철수 선배가 낸 시요. 좋은 작품이었지. 왜? 제가 쓴 겁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제가 먼저 쓴 시예요. 철수 선배가 가져간 겁니다. 증거는? 또 증거.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 표절 의혹은 심각한 문제야. 증거 없이 함부로 제기하는 거 아니네. 오히려 자네가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어. 하지만 정말입니다. 나가보게. 교수님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나는 연구실을 나왔다.
복도에 철수가 서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들었어? 교수님 말씀. 이제 그만 좀 해. 형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 세상이 양심으로 돌아가냐? 정우야, 넌 너무 순진해. 그래서 질 수밖에 없어. 철수는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저녁 하숙집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다. 다들 나를 피했다. 밥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미정은 내 쪽을 보지도 않았다. 식사 후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정우야, 미안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만 있어줄래? 예? 네. 다른 하숙생들이 불편해해. 분위기도 안 좋고 방도 필요한 사람이 대기 중이야. 쫓겨나는 거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변할 힘도 남지 않았다. 방으로 올라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책, 옷, 노트, 별것 없었다. 이곳에서의 2달이 이렇게 가벼웠나? 창문을 열었다. 1층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다. 미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내가 쓴 시였어요. 당신을 보며 쓴 문장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당신도 믿지 않겠죠.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목구멍에 걸렸다. 일주일 후 나는 하숙집을 떠났다.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미정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잘 가세요. 그게 전부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다. 그날 내 청춘은 그 문 안에 남았다. 그리고 나는 평생 그 문을 열지 못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짐은 이미 다 쌌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기로 했다. 인사도 최소한으로. 그게 나았다.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배우지도 않은 담배였지만 요즘은 자주 손이 갔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내 청춘처럼. 자정이 넘었다. 하숙집은 조용했다. 모두 잠든 시간. 나만 깨어 있었다. 아니, 나만은 아니었다. 1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부엌이었다. 이 시간에 누가 있을까? 나는 호기심에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부엌 문틈으로 보였다. 미정이었다. 그녀는 작은 탁자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편지지였다. 촛불 아래서 그녀의 손이 움직였다. 그리고 가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울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문을 열어야 할까? 말을 걸어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한참 후 미정은 펜을 놓았다. 편지를 접고 봉투에 넣었다. 봉투 겉면에 무언가를 적었다.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건 보였다.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것처럼. 나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다. 들키면 안 될 것 같았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가 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걸까? 설마 철수에게?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새벽까지 뒤척였다. 동이 텄다.
떠나야 할 시간. 나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모두 자고 있었다. 좋았다. 인사 없이 가는 게 나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 현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였다. 벌써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벌써 가는구나. 네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딱딱한 인사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불을 지폈다. 나는 신발을 신었다. 할머니, 미정 씨는 아직 자고 있어. 깨우지 마. 어제 늦게까지 일했어.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때였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집어들었다. 종이 같았다. 이게 뭐야? 여기 왜 떨어져 있어? 나는 돌아봤다. 할머니가 손에 든 건 편지 봉투였다. 구겨진 봉투. 어젯밤 미정이 쓰던 그 편지 같았다. 아궁이 옆에 떨어져 있네. 위험하게. 할머니는 봉투를 펼쳐보려다가 그냥 구겨서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렸다. 불길이 타올랐다. 종이가 순식간에 재가 됐다. 할머니, 내가 소리쳤지만 늦었다. 편지는 이미 사라졌다. 할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봤다. 왜 그래? 그 편지 혹시 누구 앞으로? 몰라. 읽지도 않았어.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지. 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게 정말 쓰레기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해졌어야 할 마음이었을까? 괜찮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시 문을 열었다. 나가야 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골목을 걸었다. 가방이 무거웠다. 아니, 발걸음이 무거웠다. 뒤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 씨, 미정이었다. 나는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봤다. 그녀가 하숙집 앞에 서 있었다. 잠옷 차림의 맨발로 숨을 헐떡이며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떨었다. 미정 씨,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도 한 걸음 내디뎠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잘 가세요. 결국 그 말밖에 하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건강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10m, 아니, 100년쯤 떨어진 거리처럼 느껴졌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고여만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렸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돌아갈 것 같았다. 골목을 벗어났다. 큰 길로 나왔다. 사람들이 오갔다. 차들이 지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도 뭔가 말하고 싶었다는 것을, 어쩌면 그 편지는 내게 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편지는 불타버렸고 나는 떠났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만약 그 편지를 읽었더라면, 만약 할머니가 불에 던지기 전에 내가 받았더라면.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었다. 나는 편지를 받지 못했고 그녀는 대답을 기다렸다. 그렇게 우리의 봄은 끝났다. 꽃이 피기도 전에 겨울이 온 것처럼 영원히 얼어붙은 채로
세월이 흘러도 나는 그 아침을 기억한다. 맨발로 서 있던 그녀, 떨어지지 않던 눈물, 하지 못한 말들, 그리고 불길 속에서 제가 된, 영원히 읽을 수 없게 된 그 편지를. 은호가 내린 커피는 식었지만 나는 마시지 않았다. 그저 컵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1974년 그날처럼.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요. 은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미정을 닮았다. 똑같이 맑았다. 미정 씨는 어떻게?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조용히 가셨어요. 고통 없이. 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평생 이 집을 지키셨어요. 결혼도 안 하셨고요. 저는 어머니가 혼자 낳아 기르신 아들입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숙집을 카페로 바꾸면서도 옛날 물건들은 다 남겨두셨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누군가 찾아올 거라고. 누군가? 네, 이름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사람이라고만. 봄이 되면 문 앞을 자주 보셨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 손이 떨렸다. 컵을 내려놓아야 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셨어요. 은호는 일어나 카운터 안쪽으로 갔다.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나무 상자였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물건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혹시 그 사람이 오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노란 원고지 뭉치가 있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어머니의 글입니다. 발표하지 않으신 수필들이에요. 원고지를 내 앞에 놓았다. 표지에 제목이 적혀 있었다. 붓글씨로, 미정의 손글씨로. 하숙생.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읽어보셔도 됩니다. 은호의 말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미정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1974년 봄 나는 사랑을 알았다. 말없이 다가온 수줍은 사람을 통해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그는 매일 편지를 썼다. 부엌 문 앞에 놓고 갔다. 나는 그 편지들을 읽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는 답하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번졌다. 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읽었다. 그러다 철수라는 사람이 그 시로 상을 받았다. 처음엔 몰랐다. 철수가 쓴 줄 알았다.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우가 따지는 걸 보고 깨달았다. 내가 읽은 편지들, 그건 정우의 마음이었다. 나는 다음 장을 넘길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은호가 물을 건넸다. 천천히 읽으세요. 나는 물을 마시고 다시 원고지를 들었다. 진실을 알았을 때 나는 이미 그를 오해한 뒤였다. 그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 도둑맞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떠나기로 했다. 떠나는 전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떨리는 손으로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전부 적었다. 당신의 시가 아름다웠다고,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다고,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원고지가 눈물에 젖었다. 나는 읽을 수가 없었다. 은호가 조용히 말했다. 계속 읽으세요.
어머니가 원하신 겁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다음 장을 넘겼다. 하지만 그 편지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할머니가 아궁이에 태우셨다. 아궁이 옆에 떨어진 걸 쓰레기로 아신 거였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편지는 제가 되었고 그는 떠났다. 나는 뛰쳐나갔다. 맨발로. 골목 끝에 그가 보였다. 멈춰서서 나를 봤다. 나는 말하고 싶었다. 편지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잘 가세요라는 말만 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을 놓쳤다. 용기 없는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가 됐다. 나는 원고지를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오열이 터져 나왔다. 50년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참 후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눈을 닫고 다시 원고를 들었다.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혹시 그가 돌아올까봐. 혹시 나를 찾아올까봐. 평생을 기다렸다. 봄이 오면 문 앞을 봤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이제 나는 안다. 그도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다는 것을. 만약 다시 만난다면 이번엔 말하리라. 당신을 사랑했노라고. 그 봄날 당신이 쓴 시들이 내 청춘이었노라고. 마지막 문장. 그대 떠난 자리엔 내 청춘만 남았다. 나는 원고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50년 만에 받은 그녀의 답장이었다. 은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이시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행복하셨을 겁니다. 평생 당신을 기억하셨으니까. 빗소리가 점점 새어졌다. 창밖으로 1974년 그 봄날이 보이는 것 같았다. 맨발로 서 있던 그녀가 아직도 그곳에 서서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일주일 동안 그 카페에서 살았다. 은호가 2층 작은 방을 내어주었다. 예전 미정의 방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녀의 원고를 반복해서 읽었다. 한 줄 한 줄 그녀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다. 밤마다 나도 썼다. 50년 전 하지 못한 말들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말들을. 미정 씨, 나는 바보였습니다. 그때 당신에게 확실히 말했어야 했어요. 증거가 없어도 세상이 믿지 않아도 당신만은 믿어주길 바랐어야 했어요.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습니다. 당신의 눈에 비친 실망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변명도 포기도 쉬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평생이더군요. 펜을 놓고 창밖을 봤다. 카페가 된 하숙집 마당에는 여전히 그 나무가 서 있었다. 50년을 그 자리를 지킨 나무. 우리의 모든 봄을 지켜본 나무. 은호가 문을 두드렸다.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은호는 커피를 놓고 내 원고를 흘끗 봤다. 어머니께 쓰시는 건가요? 네, 50년 늦은 답장입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은호는 미소 지으며 나갔다.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당신은 맨발로 뛰쳐나왔죠. 나를 불렀죠.
하지만 나는 몰랐어요. 그게 당신의 마지막 고백이었다는 걸. 당신도 사랑한다는 외침이었다는 걸. 만약 그때 내가 돌아갔더라면, 만약 당신을 안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아니, 묻지 않겠습니다.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는 건 더 아플 뿐이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호에게 부탁했다. 그 나무 아래 잠깐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머니도 그 나무를 좋아하셨어요. 마당으로 나갔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나무 아래 벤치가 있었다. 아마 미정이 놓았을 것이다. 나는 그곳에 앉았다. 손에는 그녀의 원고와 내가 쓴 편지를.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미정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의 글을.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혹시 그가 돌아올까봐. 목이 메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다. 만약 다시 만난다면 이번엔 말하리라. 당신을 사랑했노라고.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꽃잎이 떨어졌다. 내 무릎 위에, 원고 위에. 이제 내 차례였다. 내가 쓴 편지를 펼쳤다. 미정 씨, 나는 돌아왔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당신이 쓴 시들을 읽었어요. 아니, 내가 쓴 시들을 당신이 기억해 준 걸 알았어요.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내 청춘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눈물이 떨어졌다. 글씨가 번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후회합니다. 그날 당신을 안지 못한 걸,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걸.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했다는 걸.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는 걸.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이제야 당신에게 대답합니다. 그때 나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편지를 내려놓았다. 나무를 올려다봤다. 햇살이 잎새 사이로 쏟아졌다. 눈이 부셨다. 아니, 눈물 때문이었다. 미정 씨,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큰 소리로. 사랑했어요. 평생을. 바람이 대답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마치 나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녀와 대화하는 것처럼. 50년 전 하지 못한 모든 말들을 나누는 것처럼. 은호가 나왔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이었다. 가슴속 무거운 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다.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시겠어요? 은호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산에 올랐다. 미정은 조용한 곳에 잠들어 있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만. 하숙집 딸 미정. 평생 그 자리를 지킨 사람.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녀의 원고와 내 편지를 묘비 앞에 놓았다. 미정 씨, 늦었지만 왔어요. 당신의 편지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내 대답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산 아래서 봄 내음이 올라왔다. 우리 다음 생에는 꼭 만나요. 그때는 용기 내서 말할게요.
첫눈에 당신을 사랑했다고. 그리고 평생 사랑할 거라고. 은호가 옆에서 함께 절을 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은호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글을 쓸 겁니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남길 겁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네. 이번엔 제대로 끝까지 쓸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원고지를 펼쳤다. 제목을 적었다. 하숙생. 그리고 첫 문장을 썼다. 나는 아직도 그 방의 냄새를 기억한다. 먼지, 연탄,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 펜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50년을 품었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사랑과 오해, 후회와 용서, 그리고 늦었지만 도착한 화해. 나는 새벽까지 썼다. 그녀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한때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한 달 후 원고가 완성되었다. 300장이 넘는 분량. 나는 그것을 깨끗이 정리해 제보냈다. 표지에 제목을 적었다. 하숙생. 그리고 헌사를 썼다. 미정에게 50년 늦은 러브레터. 은호에게 원고를 보여줬다. 어머니 이야기네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은호는 한참 원고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세상에 내실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써야 했어요. 이대로 가슴에 묻고 갈 순 없었어요. 출판해 보시는 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 이야기 같은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와서 작가가 되겠다는 건 우스운 일이죠. 그래도 시도는 해보세요. 어머니도 원하실 거예요. 은호의 말에 나는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출판사들은 무명의 노인이 쓴 원고에 관심이 없었다. 몇 군데 보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제자였던 민수가 카페에 찾아왔다. 지금은 출판 편집자가 된 친구였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민수야, 어떻게 여길? 소문 들었어요. 교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궁금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다. 민수는 내 옆에 놓인 원고를 보았다. 이게 뭐예요? 아, 그냥 습작이야. 읽어봐도 될까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읽기 시작했다. 1장, 2장. 점점 빠져드는 게 보였다. 1시간, 2시간. 그는 원고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민수는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교수님, 이거 별것 아닌 이야기야. 아닙니다. 이건 출판해야 합니다. 민수야, 나는 이미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해요. 교수님, 제가 우리 출판사에 추천하겠습니다. 꼭 세상에 내야 합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3달 후 책이 나왔다. 작은 출판사, 초판 첨부.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정에게 한 약속을 지킨 것만으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책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독자들이 서평을 썼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책. 50년을 기다린 사랑 이야기. 당신의 청춘은 어디에 남았습니까? 재판이 나갔다. 3판, 5판. 신문에 서평이 실렸다.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70이 넘은 신인 작가의 데뷔작이 화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있었다.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다. 책을 손에 들고, 혹시 작가님이신가요? 네, 사인 받아도 될까요? 나는 처음으로 독자에게 사인을 했다. 어색했지만 뿌듯했다. 이 책 읽고 울었어요. 저도 못다 한 사랑이 있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말하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구나. 1년이 지났다. 책은 10만 부가 넘게 팔렸다. 영화 제의도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였으니까. 어느 봄날 나는 다시 미정의 묘를 찾았다. 책 한 권을 들고, 미정 씨,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당신 이야기를, 우리 사랑을.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평생을. 이제 나도 곧 갈게요. 그때는 꼭 할게요. 사랑한다고. 묘비에 책을 놓고 왔다.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카페에서 라디오를 틀었다. LP판이 돌아갔다.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하숙생. 그 노래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1974년 그 봄이 보였다. 좁은 하숙방, 삐걱대는 계단, 부엌에서 들리는 설거지 소리, 그리고 그녀의 미소. LP 바늘이 끝까지 다다랐다. 지지직 긁히는 소리. 노래가 끝났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혼잣말처럼. 인생은 긴 하숙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머무는 하숙생일 뿐이죠.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언젠가는 작별해야 합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졌다. 하숙집이 있던 그 자리, 카페가 된 그곳이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머문 그 방에는 무언가 남습니다. 사랑, 후회, 그리움, 청춘이라 부르는 것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나는 눈을 떴다. 은호가 카운터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모두 떠나고 나면 그 방엔 우리 청춘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청춘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LP판이 멈췄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외롭지 않았다. 그 속에 미정이 있었고 우리의 봄이 있었으니까.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새 원고지를 꺼냈다. 아직 쓸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사랑에 관한, 기다림에 관한, 그리고 늦었지만 결국 도착한 마음에 관한. 펜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모든 사랑은 하숙과 같습니다. 언젠가 떠나야 하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은 영원히 남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떴다. 1974년 그날 밤에도 저렇게 별이 떴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빛나고 있다. 시간은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하숙집은 사라져도
청춘은 남는다. 나는 계속 썼다. 미정을 위해. 그리고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한 모든 이들을 위해. 밤이 깊어갔다.